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금 전 패배 승복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주인 자리를 되찾으면서 트럼프 시즌2 과연 어떤 모습일지 3부에서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또 현지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과 끝장 문답이 있는 날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 차례로 만나서 주요 정치 현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정격 시사입니다.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 초박빙 예상을 다들 했는데 일찌감치 싱겁게 끝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오전 5시 30분 기준으로 전체 선거인단 중 538명 중에 과반인 276명 일찌감치 확보해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45분 기준으로 확인해 봤더니 292명을 확보했어요. 좀 대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는 7대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 이어서 미시간까지도 이겼는데 네. 남은 주에서도 지금 거의 승리가 확정되는 분위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 마지막까지 사실 초박빙 승부를 예고했는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유권자층의 존재가 이번에도 위력을 과시하면서 트럼프는 예상보다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양쪽 다 숨은 표가 있다고 주장들을 했는데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다. 국경을 고칠 것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살 위기를 2번 넘긴 게 대통령이 되라는 신의 뜻이었다는 말도 잊지 않았고요. 선거 과정에서 언급한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선 공신들의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상대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결과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록도 이번에 세웠던 것 같아요. 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78입니다. 정확히는 78살 5개월로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이후 다시 도전해서 대권을 거머쥔 사상 2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최초는 민주당 출신인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 22대와 24대 대통령이고요. 네. 이제 공화당 후보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사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데 이 아는 채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줬던 지난 4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 폭도들의 의회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기소된 형사사건 4건 중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은 유죄 판결까지 내려졌지만 이것조차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을 막진 못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당선 직후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예,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주신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각국 반응들 좀 전해주세요. 예, 지금 중국은 이 대미 정책은 일관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미국 대선은 미국 내정으로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축하 전화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냥 관례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러시아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뒤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보면서 움직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으로의 당신의 역사적 기여는 미국에 있어서 새 시작이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위대한 동맹, 강력한 재약속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초당적 지원이 지속되길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표명했습니다. 예, 각국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갈라져서 그런지 반응들도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미 상원의원 그리고 하원의원 일부도 같이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원의원이요. 상원의원의 한국계 첫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예,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이 공화당 바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우리 이민 역사 1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42살인 앤디 김은 유전공학을 연구한 아버지, 간호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자랐습니다. 시카고대와 옥스포드를 거쳐 이 오바마 정부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고 2018년 처음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 뉴저지에서 3선을 했습니다. 2021년 미 의회 난입 사건 때 쓰레기를 치우던 모습이 포착돼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고요.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기득권을 깨트리는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이 당 지도부가 지지한 후보가 유리하게 표시되는 이 투표용지 관리에 반기를 들어서 이 소송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이 앤디 김은 민주당 소속이죠. 예.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원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에 이번에 34명을 다시 뽑는데 이 오하이오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이제 원래는 민주당 차지였는데 이 상원 의석을 공화당 후보가 되찾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51대 49로 민주당 우위였던 미 상원이 내년 1월부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 상원은 고위직 임명을 인준하고 외국과의 조약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거나 뭐 대법관 인사를 시행할 때 이 상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하. 하원에서 가결된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결의안을 상원이 부결할 수도 있고요. 하원 선거는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공화당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만큼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굉장히 지금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10시부터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일단 어제 간략히 브리핑이 나왔는데 이 담화문은 가급적 줄이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을 늘려서 이제 허심탄회한 한번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국정 브리핑 당시 윤 대통령은 담화문이 41분 정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23분에 걸쳐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담화문 발표를 20분을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이상 이 취재진과 끝장 기자회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꼬리 질문은 잘 안 받았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질문? 예,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불명확하다 이러고 싶으면은 기자가 이제 추가 질문을 바로 던질 수 있도록 아하.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웠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이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수위와 방식을 놓고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네, 잠시 후 10시부터입니다. 다들 직접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자와의 문답을 함께 직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가 되겠습니다. 주택 구입용 정책 대출, 이 디딤돌 대출인데요. 이거 한도를 갑자기 줄이려고 하다가 좀 혼선이 있었어요. 실수요자들로부터 강력한 반발도 있었고, 예. 정부가 결국 새 대책을 내놨군요. 예, 다음 달 2일부터 이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 이제 축소가 되는데 네. 디딤돌 대출이 뭐냐면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2에서 3%대 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이 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 원까지 대출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각각 서울에서는 5,500만 원, 경기도에서는 4,80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로 한 3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다음 달 2일부터는 3억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좀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선 취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대전과 대구 등에는 첫 얼음도 관측됐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4.6도, 파주 영하 3.3도, 충북 제천과 전북 장수도 영하 2.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현재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4도, 대전과 전주 16도,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산지와 내륙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정체 구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연희램프 부근에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정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요. 기름 램프부터 정체되는 이유니까 감안해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가양대교를 지나서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4차로가 막혀 있고요.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25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여의하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안산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더딘 흐름이고요.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수산터널에서 용담터널, 매성 휴게소에서 비봉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지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전 세계는 트럼프에 주목할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정치는 단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보고 있는지 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배준영 의원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0시부터 대략 한 2시간 정도 그 담화는 최소화하고 한 20분 정도 그리고 기자와의 끝장 질의 응답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대략의 윤곽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네. 이번 회견은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끝장 토론입니다. 그래서 형식, 시간, 횟수에 보여되지 않고 2시간 동안 이제 진행되니까 네. 아마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보고 말씀하실 거는 다 말씀하시는 그냥 허심탄회한 회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대통령실에서 뭘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가 어려운 형식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기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어떤 정보를 갖고 자세하게 물어볼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만큼 이 사실 형식이 내용을 담는다는 말이 있듯이 네. 이런 형식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과 문답을 했지만 나중에 10시부터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말 무제한 끝장 대화는 지금껏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없었고요.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도어 스태핑도 대통령이 여러 번 하셨지만은 사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국정을 책임지거나 주요 당직자들은 말씀을 아끼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국정 지지도가 20%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고 또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많으시고 또 지난번에 회견이랄지 이런 것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이런 반성적인 고려로 이런 형식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과 끝장 토론은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 대통령실이나 또는 당에서 이 네. 2시간 생중계는 사실 전문 방송인들도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 대담 중에 또는 질의 답변 중에 뭐 실수는 없을까? 뭐 좀 말이 꼬이는 이런 일은 없을까? 뭐 이런 걱정들 혹시 하고 있습니까? 사실 2시간 동안 원고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방송인들이나 뭐 베테랑 정치인 입장에서도 모험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정말 전례가 없었는데 또 전례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기존에 우리 대통령께서 기존에 해왔던 회견이랄지 그런 형식을 뛰어넘는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진솔하게 말씀하실 그런 각오를 밝힌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사람들이랑 대화해 보면 한 15분 정도는 기존에 이제 시나리오대로 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단 말을 하는데 네. 우리 박사님도 이제 아는 분이나 또는 잘 모르는 분들이나 뵙고 한 2시간 정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안에 있는 얘기 다 나옵니다. 안 나올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이건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믿어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뭐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11월 말 그러니까 해외 순방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잘 준비해서 하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오늘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 추경호 대표의 건의가 뭐 결정적이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간 직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정치는 결국은 타이밍의 예술이고 시기를 놓치고 그러면은 내용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이제 효과가 이제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추경호 대표는 108명의 원내 지도부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은 20만 명 내외의 유권자들을 대변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사실 이런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그 대화를 통해 갖고 저도 지켜보니까 원내대표한테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민심을 전달할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다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추경호 대표가 나설 수밖에 없다, 나서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11월 말쯤에 이렇게 갔다 오셔서 하면은요, 그거는 이미 민심이 떠나버린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고 아하. 또 국민들도 그걸 바라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밤 늦게 대통령실에서 7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발표한 후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치 이제 백브리핑 해주듯이 사실은 대통령을 급하게 만났고 이런 건의를 했다. 당의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 한동훈 대표는 뭐 언론 보고 알았대는데 그래서 네. 바로 한동훈 그 패싱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그러면 네. 우리 배준영 의원은 수석 부대표니까 뭐 원내대표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배준영 의원도 패싱 당하셨나요? 아니 제가 들어가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는 제가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뭐 그런 자리를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그렇게 나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박사님 그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모든 현상이 어느 한 가지로 딱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당 대표께서도 이런저런 그때 대통령을 만나셨고 또 장외에서 이런 고언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이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전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네. 그 수용하고 오늘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또 질의응답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이래야 된다. 막 이런 뭐 이건 일종의 제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압박으로 들리는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누가 마음을 먹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주변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떠밀려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나 일을 하게 된 거라서 이제 조금 그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또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그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08명의 의원들 특히 그 재선의원 이상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뛰었던 동반자적인 관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의원으로서 역할보다는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의 고언을 또 잘 수용을 해주셔갖고 이거는 국정을 전환하는 그 터닝 포인트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할 일들이 많은데 네. 제가 또 이 얘기 길게 하면은 국정 홍보한다고 할 테니까 이 정도로 할 때 연금이랄지 교육이랄지 뭐 노동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동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동력을 다시 한번 스위치를 올리는 계기가 오늘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뭐 저도 그 정치부 기자 전화를 몇 차례 받았는데 저는 네. 뭐 제가 뭐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고 제가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만 네네. 어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배준영 원내부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저런 그 취재를 받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 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는 등등이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인상적으로 본 것은 조정훈 의원의 인터뷰인데요. 네.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문할 상황이 아니다. 그냥 대통령께 힘내시라고만 말씀드리고 싶다.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저도 좀 동감하고요. 제 의견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대통령 모습 중에 기억에 남는 일화 중에 하나가 그때 그 후보 시절인데 2022년 1월 총과요. 그 선대위 해산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모두 제 탓이다라는 사과로 발언을 시작해서 변화를 약속하셨고 이후 실제로 청년 보좌역들의 쓴소리를 직접 듣고
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청년 세대 신뢰도 회복하시고 그때 이거 발판으로 삼아서 지지를 극복하고 이제 대선에 승리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를 좀 되돌아보면은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위기에 강하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 회견이 충분히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가 사실은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참 하다가 선대위를 해체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구성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다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네. 그 선대위 해체와 재구성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가는 큰 계기가 됐다. 예, 이런 이제 사례를 드시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사실 오늘 그 대통령 기자회견을 이제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만 네.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특검을 수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그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야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서 특검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지금 특검이 지금 위헌적인 성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이 말하자면 고소를 하고 자기들이 검찰로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여당을 배제하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을 위한 그런 정치 검찰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은 입법가들입니다. 법을 정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안 맞는 법을 저희한테 통과시키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법논리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최상병 특검법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분명히 이 제2요구를 해서 부결이 됐는데 그것을 또 갖고 온다는 거는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런저런 그 정치적인 견해와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너무 명백한 그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그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네. 우리는 특검을 하라 그랬는데 한동훈 네. 대표의 대안은 특감이다. 네. 이게 완전히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이제 그동안 비판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 좋다. 특검에 독소 조항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독소 조항까지 포함해서 다 열어놓을 테니까 협상하자.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이번에 그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갖고 이른바 독소 조항이 담긴 안을 그대로 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이 부결되면은 상설 특검법을 바꿔갖고 이번에 또 2차, 3차 공격을 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스스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뭐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그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은, 네. 이 특검법이라는 게 저희한테 2차, 3차 계속 들어오고 하는 게 그 저희를 흔들어 갖고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네. 하여튼 구체적인 제안도 해온 거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뭐 던졌다가 걷어들였다가 마치 그 금투죄 같죠. 네. 네, 뭐 그런 스탠스라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토요일 날 장외 집회를 했고요. 네.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도 그 규탄 집회를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다른 야권과 연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네. 계속 그 장외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국회 170석의 정말 거대 야당인데 네. 이런 장 내외 병행 투쟁이죠.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지금 그 절대 권력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국감 2주 동안 하는 동안에 일반 증인을 510명을 불러갖고 네. 완전히 국회를 뭐 입법 독재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강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하는 거는 약자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점이 묘한데 11월 15일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그 재판이 선고일이 있는 날이고 25일이 위증교사 관련된 선고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오버랩 시키는 이유는 사실 15일 선거 공판만 해도 열흘 동안 숙박을 같이 하고 여행을 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국면을 전환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정부를 흔들어 갖고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너무나 그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거라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0만 명이 왔다고 떠버렸는데 경찰 추산으로 보면 한 15,000명 정도란 말이죠. 네. 많이 봐야 뭐 2, 3만 명이 안 넘을 텐데 그만큼 이제 국민들께서도 예전에 뭐 광우병이라든지 사드라든지 여러 사태를 봤는데 이게 이 순수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알고 그 정도로 총동원령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인원이 안 모인 것은 그걸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네. 저희 전격 시사에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외교 관련 활동과 관련된 그 대담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는 국민의힘의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나와서 네.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그 대통령 순방에 김건희 네. 여사가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말하자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느냐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다. 말하자면 당장 다음 주부터 해외 순방 그 같이 그 동행하는 거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네. 어제는 이철규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걸 그 대통령 배우자가 함께 못하게 한다면 결국 국익 훼손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강력한 반론을 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 갖고 오늘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 원래 그 외교 프로토콜상 그 배우자가 동반을 하면은 분명히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외교 관계도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국가 원수 수반들끼리 하지만은 네. 부인들 간에도 이렇게 친교를 맺고 또 그 지역의 그 어린이라든지 뭐 주부라든지 이런 일반인들과 만나면서 말하자면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서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소프트 외교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말씀하셨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여러 가지 그 선물도 주고 로비도 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일본의 국익이 좀 증진됐다라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인이 나서서 그 외교를 한다고 외교의 일각을 담당한다고 그러면 국익에는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다만 우리의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급강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진 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께서 그걸 다 판단을 하셔갖고 뭐 한 2시간 후에 말씀을 하실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배우자로서 외교 의전 영역에서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그러나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는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 예,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배준영 의원과의 대담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이라고 합니다. 전기 1kWh를 줄여도 요금 전략과 함께 온실가스도 줄여질 수가 있는데요. LED 등이나 이런 고효율 전등으로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소등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1등급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거니와 한 월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전기 요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데라든지 전기밥솥, 셋톱박스 등은 계속 사용하지 않는데도 대기 전력이 흐르게 돼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내 적정 온도를 지켜줌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전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방방마다 난방 밸브가 따로 되어 있는데 안 쓰는 방에 난방 밸브를 잠그기만 하더라도 월 한 32,000원 정도의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내 행동으로 습관화할 때만이 에너지 절약도 하고 기후 위기에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입동인 오늘은 때이른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이 영하 4.6도, 파주 영하 3.3도, 충북 제천과 전북 장수도 영하 2.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현재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한낮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4도, 대전과 전주 16도,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 여전히 평년보다는 낮겠습니다. 아침에는 패딩이 적절한 기온이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기 때문에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평년 수준을 웃돌며 공기가 한결 온화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산지와 내륙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67%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전국 현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전 수석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2시간 그죠? 딱 2시간 후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그리고 뭐 끝장 질의응답 한 2시간 정도 진행될 거라고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는 예상이 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끝장 기자회견이라고는 하는데 시간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2시간 정도면 통상 기자회견. 왜냐하면 앞에 이제 기자회견문을 대통령이 낭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질의응답을 받게 되면 그것만 한 30분 까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이제 뭐 청와대 공보 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끝장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벌써 달라진 거예요. 이제 보도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뭐 이런 거라면은 또 뭐 취임 뭐 1년이다 뭐 2년이다 혹은 또 신년 기자회견 이런 수준이면은 또 몰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 또 대통령과 여권에는 아주 위기 상황 이 속에서 하는 내가 보기에는 정기적이거나 통상적인 기자회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신호가 와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번 달 말에 하기로 한 거를 7일로 확 당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뭔가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대통령이 있고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신호들이 읽혀야 되는데 오히려 땡기면서 그런 신호를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할 거 결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보여요. 그런데 날짜까지 땡겨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즉흥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총선에서 참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끄떡하지 않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하면 뭔가 대통령이 생각과 태도, 마음이 변했구나. 이런 것이 읽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시점에서 이거를 날짜까지 땡겨서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오히려 이제 날짜 땡겨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내용 없이 해결책 없이 상황인식에 대한 정확함과 엄중함이 없이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화가 되는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뭐 10시부터 좀 같이 지켜보고 평가는 그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 지금까지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그 집무실에서 한 40분 먼저 그 대국민 담화를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려와서 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응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는 담화를 뭐 집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동하는 시간이나 또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한 40분 정도를 20분으로 그 모두 발언은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자와의 일문일답 시간을 길게 하겠다는 거고
대략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 뭐 얘기들은 나오지만 2시간으로 한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2시간으로 한정해서 한다면은 네, 그건 전혀 아닌 것 지금까지 같고. 나온 얘기하고는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 그런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네, 지금 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번에 그 추가 질의요. 그러니까 기자가 보통 왜 저 많이 해보셨잖아요. 꼬리 질문이죠. 예. 그 대통령이 어느 기자를 뭐 특히 홍보수석이 이제 어느 기자 지적하고 또 지명하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돌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자가 질문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보통 한 가지만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한 두 가지를 하면 그것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있고 그다음에는 다음 기자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다른 질문으로 가고 그래서 이른바 꼬리 질문, 추가 질문을 안 받는 걸로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뭐 형식의 내용을 규정한다. 조금 전에 우리 배준영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좀 여러 가지로 다른 기자회견과 토론을 지금 하겠다는 그 각오가 있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사고 나는 형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잖아요. 기자회견에 그것도 대통령이 하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정기적인 기자회견, 통상적인 기자회견이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인데 소위 말해서 엑기스가 있으면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이런 저 리스키한 형식을 취할 예를 이유가 없다. 들어서 그 전에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되기 전에 6.29 선언이다. 무슨 질의응답 꼬리 질문 뭐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나 핵심적인 방책이 없기 때문에 형식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길어지죠.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윤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묻고 싶고 하는 것들이 꼬리 질문을 하든 안 하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외상값이 많거든요. 그러면 최상병 문제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도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김현철 씨다. YS의 아들. 그러면 금품 문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김 여사 사안은 여러 가지예요. 그다음에 최상병 외상값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의료 대란 문제. 그다음에 외교 문제까지 여러 개를 하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 해법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을 마냥 꼬리 질문 받고 해놓는다. 그다음에 이 위기를 돌파하고 민심에 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키가 없다. 내용이 없다. 그러면 거기가 오히려 사고의 진원지가 되는.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될 수가 있다. 저는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이게 큰 변화, 큰 결단. 그래서 이 민심을 다시 되돌리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날짜 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늘어지게 기자회견 형식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만약에 우리 최재성 전 수석이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최 수석이 지금 청와대 수석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는 조언 안 한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준비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프고 힘든 결심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진석 비서실장 또 소위 말해서 친윤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 발표한 후에도 큰 상황인식의 변화라든가 뭐 어떤 그런 조짐들이 주변 워딩을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 며칠 전에 지지율 그런 거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럽 정상들도 20% 미만 많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려운 결단, 큰 결단, 아픈 결단을 하려면 주변부터 그런 조짐들이 안 보여요. 그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땡겨서 했다? 근데 아무 시그널이 안 보여?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선은 상황 인식을 엄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책을 내고 그것도 결단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요. 제가 만약에 청와대 참모라면은 대통령 참모라면은 이런 식의 기자회견 디자인을 안 하죠. 네. 근데 일단 하여튼 지금 이제 뭐 불과 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은 그 꼬리 질문까지 포함한 추가 질문까지 포함한 끝장 그 토론을 하겠다고 한 대통령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뭐 저도 관심 갖고 지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기자회견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다음에 전쟁을 자꾸 유발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나 뭐 우린 기대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그 대국민 사과, 특검법 수용, 그리고 전쟁 중단에 대한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 이게 민주당의 그 입장이거든요. 저는요 역대 정권에서 특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 정권이 없어요. 탄핵은 모르겠어요. 근데 특검에 대해서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근데 특검이 탄핵이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들이 이거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특검을 놓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보통은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면은 여당이 오히려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정하고 물론 처음엔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특검을 해요. 그런데 아예 특검하면 탄핵 빌드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대통령 자신도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이 어려움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난 뭐 제의 요구나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에서 하면 그대로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게 아니면은 제가 보기엔 다 악성 채무 갚는 것 정도로 끝날 거예요. 총선 끝나고 그 정도로 역대 최대 참패를 했으면 인적 쇄신하고 개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그렇게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니까 책임을 그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개각하겠다 하더라도 벌써 4월 달에 했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거는 오래된 채무고 악성 채무예요. 사과요? 국민들이 지금 사과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품백 문제든 뭐든 그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묵히다가 이런 위기가 오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이 대리 사과를 한다. 이게 문제 해결의 키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권을 계속했는데 특검 수용하겠다가 아니고 제의권에 대해서 내가 남발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 정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국민들이 그래 다시 한번 잘 해보라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는 거죠. 그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요. 전쟁 중단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 정권 초기부터 그랬어요. 대통령은 방어적인 일이 훨씬 더 많다. 근데 저렇게 공격적이고 저렇게 먼저 이렇게 막 지르듯이 대통령이 하시면은 안 된다고 했는데요. 똑같은 거죠.
야당을 그냥 적으로 놓고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죄송한데 이게 정쟁이 아니고 전쟁. 예, 전쟁. 전쟁입니다. 예. 지금 지금 민주당의 요구가 전쟁 중단 요구입니다. 저는 뭐 지금 그런 이제 우려 있잖아요. 네. 우려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고 하는 건 좋은데 이 기자회견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의 이유 그것에는 조금 안 맞는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민주당의 요구가 그렇죠. 네. 그거는 조금 별도의 문제이죠. 네. 그래서 전쟁 중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상황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성격 물론 뭐 기자들이 묻고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쟁적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기자회견에 그걸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내 정치의 어려운 상황을 뭔가 좀 모면하기 위해서 또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조금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전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렇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핑계로 뭔가를 지금 한반도로 이 전쟁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뭐 일부지만 하는 것 같고 이제 그것이 이런 전쟁 중단 요구로 나온 것 같거든요. 뭐 그게 저는 이제 기자회견의 하나의 그냥 전제된 요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형식은 아니라고 봐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핵심은 특검 수용 또는 특검에 대한 그 제2요구권의 그 포기 또는 남발 그 자제 뭐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금 전에. 현실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추가 이탈이 별로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또 한동훈 대표도 지금 무슨 특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 임명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14일 본회의에 그 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좋다. 독소조항이 문제라면은 이것까지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협상하자. 지금 이렇게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 쪽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 주신 8표 이상 이탈하지 않는 상황은 네. 뭐 여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그러시군요. 지난번에도 사실 저는 4표보다 한두 표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직전에 인권위원 투표가 네. 사실 민주당이 뭐 내용적으로는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이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의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그런 거라 없이 현장에서 부결시켰거든요. 그런 게 조금 영향을 정치적으로 좀. 그걸로 그러면 현장에서 아니 야당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조금 생각이 바뀐 바뀐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요. 지난번 그런 분석하셨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독소조항 열어놨잖아요. 예? 독소조항 협의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나는 이거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기자회견 후폭풍이에요. 만약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 그야말로 해결책 내지는 전환점을 만들질 못하면 저는 8표 넘어간다고 봐요. 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특검하자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독소장을 뺀 특검법으로 무슨 협상해서 합의하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기자회견 상황도 봐야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독소조항을 일부 좀 손을 봐주고 성의를 보여주고 네. 그러면서 가면은 통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전망하시는군요.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에서 얘기했던 그야말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뭐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뭐 중계 문제, 뭐 브리핑 문제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특검을 제3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건 민주당에서 싹 손볼 수가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장애 집회, 이번 주 토요일 장애 집회,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도 장애 집회를 할 듯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제 장애 집회로 가면서 국회에서 계속 이제 특검법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한동훈 대표를 사실은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양동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장애 집회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좀 강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좀 그 바람에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우리 그 최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죠. 아까 그 북한 인권위원회 위원도 사실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는데 조금 서툴렀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 아닙니까?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폭이라고 하는 게 점점 좁아지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면? 저는 민주당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게 상황이 대통령과 여권에 엄청난 위기가 오고 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거나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가거나 막 이쯤 되면은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유연성들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수단이 조금 많아지는 거죠. 전국 대응의 수단이라든가.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퇴진 집회를 하는 것도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했어요. 탄핵 뭐 당론으로 탄핵은 아니었지만 마치 이제 탄핵이 민주당이 추진할 것처럼 혹은 또 탄핵해야 된다라고 발언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탄핵은 그거는 전혀 조금 다 다른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될 때는 국민들이 먼저 일어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이라는 것이 법적인 어떤 절차 아니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런 것은 수사가 되고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적 탄핵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마치 탄핵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불복종 퇴진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보기엔 탄핵보다는 훨씬 방향을 잘 잡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뭐 특검에서 독소조항 문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번에 뭐 저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식 관련된 금투세, 네, 금투세를 이제 폐지하기로 한 거라든가 예. 그런 게 야당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여유 공간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수단들이 좀 늘어나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우리 최재성 수석은 상당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고 또 발휘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제약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것 아닐까요? 14일 날 김혜경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1심 선고. 뭐 1심이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적지 않습니다. 그 무게가요. 15일 선거법, 25일 위증교사.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사안을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현재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들이거든요. 정권의 위기라든가 민심이 돌아선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정치인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는다고 돌아선 이 민심이 여권에 회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흔들리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철저히 이거는 정치인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 이건 개인 문제로 아예 그 성격 자체를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죠? 아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안은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정의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전에도 당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액션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 전 수석은 이거는 사안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 가지고 가야 당이 리스크도 덜고 어쨌든 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당은 어쨌든 묶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인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고요. 이것과 전국 대통령 떠난 민심 그다음에 민주당의 존재 이런 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 무관하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이재명 대표 사안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검찰권을 앞세워서 엄청나게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대통령을 수사한 적은 있어도 전임 대통령을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대장동으로 난리를 치고 대장동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근접도 못해요. 이재명 대표 자처시키는 거를. 그래서 엄청나게 뭐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에 뭐 부인의 카드까지 뭐 이렇게 온 사례가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 차원에서 당연히 대응을 하는 거예요. 개인 의원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 공판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이제 재판부가 판결을 읽는 건데요. 이거 생중계해서 국민들한테 공개하자. 그래야 뭐 또 의혹 한 점도 남지 않고 국민들이 다 알지 않겠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있습니다. 망신주기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의견이 있는데 짧게 그 부분 의견을 주시죠. 저는 망신주기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판결문이라는 것은 이후에 나오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망신주기라는 그런 아주 불량한 정치적 의도 말고는 뭐 이렇게 와닿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 당대표를 떠나서 재판을 생중계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럼 국민의 알 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 권리는 재판 결과로도 나오고 판결문으로도 알겠습니다. 나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트럼프 후보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대선 승리를 선언했고요. 경쟁자였던 해리스 후보는 패배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의 또 여론조사 발표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후 트럼프 제2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그 변화를 세계와 우리나라에 가져오게 될지, 또 미국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런 말씀들을 좀 포괄적으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루거 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이신데요. 이 폴 공 선임연구원은 미국 의회에서 그 보좌관으로도 쭉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네, 연구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폴 공이면 한국인이신가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2세라 그럽니까 보통? 2세 이민은 간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하필 저기 부모님이 유학하실 때 미국에서 태어난 겁니다. 성이 공씨군요. 네, 그러니까. 공씨입니다. 예. 그리고 이름이 폴씨고. 네, 네. 그래요. 미국 의회부장관이면 어떤 의원들과 함께 일했습니까? 제가 공화당 상원의원들 3분을 모셨는데요. 제일 유명한 분들은 뭐 척 헤이글이라고 나중 국방장관을 하신 분이고, 그분의 정책실장을 했었고 상원의원 시절,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인 리처드 루거를 그분의 정무보좌관 했습니다. 네. 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 네. 그 이름을 딴 게 루거 센터입니까? 네, 그분의 연구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 루거 센터는 좀 공화당 성향, 이른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예. 자, 이 대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상 밖이죠. 어느 정도 대선 앞두고는 여론조사마다 박빙이라고 다들 보고 있었는데 전혀 박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는 레드 웨이브라고 그러거든요. 한국말로는 붉은 바람? 바람이 불어가지고 되게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 미국 공화당 색깔이 그 레드입니까? 빨간색. 레드고 민주당은 블루고. 네. 파란 물결, 아주 빨간 물결. 네.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워낙 그 마지막까지 혼전박빙이다, 뭐 엎치락치락이라 거의 모든 언론과 여론조사 회사의 발표가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정치 현실하고 완전히 안 맞는 여론조사, 그렇죠. 완전히 안 맞는 예측 보도들이 벌써 이게 3번째다. 미국 대통령 선거만 놓고 봐도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던데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 현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트럼프가 이 정치 무대에 나타나서 여론조사들이 이상하다, 못 맞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1972년서부터 그런 기록을 누가 갖고 있는데 지난 52년 동안 경합주들의 여론조사를 평가하면요, 틀린 게 거의 평균 3.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꾸준히 72년서부터는 경합주마다 이게 특별히 경합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 민심이라는 건 좀 잡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여론조사마다. 네. 우리나라도 선거 결과와 좀 다른, 심지어 출구조사도 실제 결과와 좀 다르게 나온 경우들이 좀 있어서 여론조사를 계속 이런 여론조사를 허용해야 하냐,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내부적인 논의들이 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도 비슷하군요. 네, 미국도 그런 걸 경험하고 있죠 지금. 자, 어쨌든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승리 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경제죠. 경제. 네, 경제가 사실상 대선마다 제일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보면은 취재하는 관점에서는 뭐 불법 이민, 낙태가 되게 강조됐는데 역시나 대선은 경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출구조사도 그걸 확인했는데 진짜 76%인가?
미국인들 유권자들은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역시 뭐 한국 같은 데서는 좀 외교가 좀 외교에 신경 써달라. 특별히 대선에는. 그런데 결국 경제더라고요. 미국 국민들은 자기 사는 문제를 그렇죠.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런데 유권자들의 생각은 너무 힘들다. 아무리 경제 지표마다 경제가 회복했다.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아무리 나와도 느끼지는 못하나 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경제 이슈라고 하는 게 뭐 세금 얼마 내냐, 뭐 성장률이 얼마냐, 고용률이 얼마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좀 사실 좀 따분하고 또 재미도 없고 반면에 그 많이 보도가 된 낙태권 이슈라든지 또는 불법 이민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금방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렇죠. 자극적이고 그렇죠. 감성적인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겠거니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유권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렇죠. 물가, 특별히 물가. 뭐 모든 게 코로나 전과는 더 비싸졌고, 유가도 지금 미국의 평균 갤런당 3달러를 내는 건데요. 그게 만만치 않죠. 그러면 미국으로 치면은. 네. 바이든 행정부의 또는 거기서 부통령을 지낸 해리스의 그 경제 민생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심판한 측면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트럼프는 뭔가 좀 달라지고 나아질 거야고 하는 기대가 조금 더 강한 겁니까? 아마 제일 큰 뭐라 그러지? 그 피해는 현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 피해를 본 거죠. 현직이니까. 그러니까 비판할 사람은 사실상 현직인 정치인이죠. 전직인 사람은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것만 지적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죠. 우선 바이든 해리스에 대한 그렇죠. 심판이죠. 이 성격이 더 강했던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우리 폴공 씨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게 영어로는 레퍼런덤이라고 하거든요. 네, 현직에 대한 레퍼런덤이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그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지금 말씀하신 레퍼런덤은 총선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쨌든 미래를 어느 길로 갈 거냐를 갖고 선택하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 선거는 미래 선거다 이렇게들 보통 주장하는데 네. 미국은 조금 그게 다른 모양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미국 그게 어느 정도로 좀 기록이 있냐면요. 네. 부통령이라는 분은 미국 역사상 거의 불가능해요. 저기 대통령을 후임으로 승진하는 게. 아하. 네, 부통령에 했다가 대통령 네, 당선되는 같은 당인 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민주당 쪽은 한 명도 없고. 그렇습니까? 1860년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자리 잡은 이후로는 민주당은 아예 기록이 없고. 아하. 공화당은 한 명밖에 없어요. 88년에 조지 부시 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을 이어 같은 당인데도 대통령에 당선된 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당선, 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연속해서. 바이든도 부통령 출신이지만 네. 바로 당선은 못 됐고. 네, 그럼으로써 레퍼런덤 재판이라는 게 좀 엄격해요. 미국 대선에. 그래가지고 그게 또 적용이 된 거죠. 그 민주당 기록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렇군요. 예. 자, 이 문제는 경제야. 네. 이 클린턴이 했던 그 선거 슬로건이 그대로 지금 네. 됐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됐으면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네.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경제 성장률 뭐 몇 가지 따지면은 사실상 너무 경제가 좋아가지고 네. 그거는 이어갈 것 같고 아하. 되게 당선된 시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2, 3년은 꾸준히 경제가 좋아질 거라서 그 시기에 대통령이 당선됐다. 네, 너무 운 좋게 아하.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거는 또 이분은 좀 추진하는 개혁들이 또 뭐 세금을 깎든지 뭐 몇 가지는 또 경제에 더 거의 휘발유를 부는 것처럼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감세 정책이 대표 공약이니까 네. 안 그래도 그런 트럼프 당선이 바로 증시에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나스닥 최고치 뭐 이런 거지 막 기록 경신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제는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미국 경제가 어쨌든 트럼프 때문이든 아니든 다른 요인 때문이든 지금 흐름을 좋게 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불에 그 기름 붓듯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이나 기업 중심 정책 또 이른바 그 보호무역주의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제는 이제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는 이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 자국 기업 중심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중국서부터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각 수도마다 그걸 어느 정도 계산했겠죠. 트럼프라는 사람 이렇게 대선 때 보통 보면 말이에요.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세게 지르듯이 공략하는 정치인들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이걸 현실 속에서 약간 완화시키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약속했고 내 말이 틀린 거 아니다 하고 진짜로 그대로 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말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분은 유연성은 있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이든 뭐든 180도 도는 성향을 보여주긴 해요. 뭐 그래가지고 보통 정치인들은 어느 한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180도 도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거 좀 어렵죠. 말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는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그리고 또 피해도 안 봐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최근에 틱톡 금지법. 틱톡 금지법 예를 들면 한 주에 주장을 바꾼 거예요. 한 주에. 그냥 한 주에 월요일 날 반대한다고 시작하면서 불과 며칠 만에? 네, 며칠 만에 찬성한다. 뭐 그렇게 180도 도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기니까 일기와 달리 어느 정도 초보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또 자기도 이기니까 자기의 레거시도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유세 현장에서 뭐 이것저것 하겠다 했는데도 이제 계산을 해야죠. 어느 거를 추진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공화당이 상하원을 잡고 있어도 뭐 통과할 수 있는 법안들이 제한돼 있으니까요. 그걸 또 감안해야죠.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같은 말을 해도 트럼프가 하면 막말이라도 뭐 트럼프가 했는데 하고 넘어가는데 다른 정치인이 했으면 큰일 날 일도.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정반대로 입장을 바꿔도 그 트럼프가 한 트럼프잖아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한국과 관련돼 있는 이슈는 몇 개 있잖아요. 방위비든 뭐 무역 적자든 그거는 진짜 안 흔들려요. 몇 개 가지고는 자기 이제 거의 80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은 당선인은 몇 가지는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이슈들은 있긴 있어요.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 워싱턴 싱크탱크 루거 센터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함께 일을 했던 그 폴공 선임연구원과 미국 대선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미국 그 현지로 가서 통신원의 현지 분위기 좀 전해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입니다. 노정민 통신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의 승리 선언과 해리스의 패배 승복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대선은 끝난 거죠? 예, 사실상 뭐 끝났죠. 아직 서부에서는 개표가 진행 중이긴 한데, 뭐 전국 득표율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7,200만 표로 한 500만 표 이상 앞섰고, 또 뭐 지금 대의원 수에서도 295대 226으로 사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사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 결과가 사실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충격으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박빙의 승부가 될 줄 알았는데 워낙 이 승부가 확연하게 이제 갈린 데다가 특히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오히려 이길 줄 알았는데 이 경합주 7곳을 모두 내줬잖아요. 게다가 이 상하원 의회 권력까지 내놓게 되면서 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매서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선거 이후에 미국 언론이나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응이자 총평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선거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그 격언이 있어요. 예. 자, 트럼프 당선에 담긴 미국 국민들의 민심 또 미국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먼저 통신원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제 미국의 이제 유권자로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가 좀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작동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꼽혔던 7개 경합주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다 줬고 또 지난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 지지했다가 이번에 뒤집어진 주가 6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선거 직후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제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까도 이제 연구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이 경제 문제가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물가에 따른 생활권 문제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에게 직격탄이 됐고 지금 생활비부터 임대료까지 안 오른 게 없어서 중산층의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았는데 해리스 부통령도 여기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경합주였던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말에 허리케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 매우 실망한 분위기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2개 주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좀 카리스마가 많이 부족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이제 공약 이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높였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역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 문제와 함께 이제 낙태 문제 이런 것도 주요 이슈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사실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너무 진보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숨은 표심이 많이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포 사회는 어떤 반응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포 사회도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가 있는데 이제 한인교포 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인교포 사회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수 민족이다 보니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뭐 경제, 이민, 교육, 복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주권 수속이나 뭐 비자 발급 문제가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또 이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좀 약간 소수 민족으로서 좀 받게 될 어떤 불이익은 없을까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또 고국이기 때문에 뭐 한미 관계라든가 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대선이 아주 혼전박빙으로 갈 거라고 하는 예상들을 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면은 지난번 4년 전과 같은 이런 소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뭐 워낙 일방적으로 끝나서 그런지 뭐 그런 소요 사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맞습니다. 뭐 지난 주말부터 사실 이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서 이제 워싱턴 D.C. 뭐 인근 상점 등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충돌이나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뭐 나무 판자로 이렇게 가리는 것도 나타나고 경비도 강화되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 박빙이 아닌 뭐 완승을 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승을 거둔 데다가 오늘 또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이제 결과에 승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요 사태가 일어날 만한 명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언론이 일제히 우려하고 또 지적하는 것은 이제 둘로 나눠진 미국을 빨리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세 과정에서 이제 두 후보가 워낙 발언도 많이 거칠어진 데다가 뭐 일부 투표장에서는 어제 뭐 폭탄 테러 위협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갈등과 분열을 빨리 수습하고 이제 내년에 정권이 바뀔 때까지 평화롭게 인수인계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펄공 선임연구원 루거센터의 펄공 선임연구원과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정민 통신원이 그 미국 현재 분위기를 전해 주셨는데 우리 펄공 연구원의 분석과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이번 민심은 경제였던 것 같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워낙 일방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무슨 소요나 이런 여러 가지 우려했던 사태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 다만 이제 우리 교포 사회들의 분위기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국이 좀 부담을 더 갖게 될 텐데 하고 하는 약간의 걱정과 이런 것들은 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한국 교포 사회는 자기 사업의 우선이잖아요, 모든 게. 뭐 장사를 하든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두 나라의 관계보다는 자기 사는 거에 집중할 거고, 어느 정도 그 이번에 경합주 중에 하나인 조지아주 애틀랜타가 한인 사회가 크잖아요. 이번 대선에 좀 큰 역할을 했는데 뭐 어느 매체에서 몇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트럼프 지지자가 꽤 많이 나왔고 다 경제로 자기 비즈니스, 자기 장사하는데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뭐 북한 문제, 김정은, 뭐 한국에서 대통령이 어떻게든 뭐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 당선되면 다음 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공약은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단기간 안에 어쨌든 좀 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본인은 취임 전에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의 지지 없이는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키예프에서는 걱정이 많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빨리 끝내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2달 반 동안 지금 챙길 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빨리 입장에서는. 끝내는 방법은 휴전밖에 없는데. 휴전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러시아한테 뺏긴 영토만 해도 거의 국가의 20% 정도 되는데 뭐 최대한 그거를 어떻게든 뭐 좀 수복하려고 그거를 탈환하려고 뭐 비무장지대로 만들던가 어떻게든 러시아가 갖고 가지 않게 만드는 게 뭐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반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우크라이나를 스위스처럼 중립국가로 만들자 뭐 그런 의견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의 의견이 제일 크죠. 네. 중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동도 사실상 보니까 출구조사 보니까 미시간이 역시나 타격이 있었어요. 그 경합주 미시간이 아랍 유권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반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해리스한테. 이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데 반대표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별히 청년표 중에서는 50%도 지지를 못 받았어요. 청년표 중에 민주당 후보가. 그거는 타격적이거든요. 보통 60% 정도 따야지 당선이 되는데 반대표는 사실상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건 더 친이스라엘 후보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아랍표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얼마나 민주당이 이 네타냐후 정부를 지원하는 걸 반대했으면은 그랬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따져보면은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방위군은 우리는 레바논이든지 가자전이든지 이제 할 건 다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어가지 않는 상태인데 뭐 그걸 우려하면은 뭐 해결할 거는 굳이 없습니다. 1월 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더 확전은 안 될 거다. 네. 이제는 좀 마무리 작업밖에 안 남은 상태고 뭐 당연히 그 하마스가 납치한 사람들 문제는 있긴 있지만 그거는 뭐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거는 이제 신정부에 따라 달려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트럼프 지난번 일기 때 굉장히 강했잖아요. 더 강해질 것 같습니까? 네, 더 강해질 겁니다. 네. 김정은이하고는 만날까요? 뭐 시도는 해보겠죠. 네. 그분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취재를 즐겨 하잖아요. 언론 취재. 그런데 하노이든 싱가포르든 그 세계 매체마다 와가지고 취재를 한 걸 보니까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슈가 보니까
없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그런 스타 대접을 좋아하시는 대통령은 시도는 해보겠죠. 네. 우리 산업계의 반도체라든지 또는 전기자동차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번 대선에 역할이 컸잖아요. 결정적이었으니까. 트럼프가 인정하고 있더군요. 트럼프가 인정하잖아요. 네. 어제 연설에도 그분 칭찬이 진짜 몇 번 갔잖아요. 예. 근데 머스크는 결국 테슬라의 CEO잖아요. 그렇죠. 주인이고 오너고. 네, 전기자동차 회사 사장이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라는 섹터도 일론 머스크가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일론 머스크한테 유리하게. 유리하고 자기 비전에 맞게 그 전기차 산업이란 게 이어갈 거고 뭐 현대 기아 같은 회사도 그걸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은 워낙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컸고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 좀 그분이 잘 듣는 사람이니까 인정해 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예상이 되니까 변화했는데 뒤따라가는 거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변화를 예상하고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펄공 연구원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워싱턴 루거 센터의 펄공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11월 7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일상